77시간의 방치, 사망한 3세 아동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주제를 읽어보고도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사건의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예, 지난 2021년 8월 7일경 지금 친모로 추정되는 A씨가 네. 119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이렇게 신고를 하죠. 119가 출동을 했어요. 오후 3시 40분쯤에 출동을 했는데 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숨진 지 오래됐다는 그쵸.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별다른 그 의심 증상, 외상 이런 것들이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숨졌을까 이렇게 그 수사를 갖다 해봤는데 결국 지난 7월 21일입니다. A씨, 엄마인 A씨가 B양을 집에 둔 채 무려 3일간이나 외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24일 날 집에 돌아왔더니 이미 B양은 24일 날 숨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고요. 바로 남자친구 집에 가서 머물러 있었어요.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8월 3일 날 이제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복지센터에서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A씨가 이전서부터 이미 자기가 애를 잘 못 키우겠어요 라고 하면서 무기력증을 호소했기 때문인데 이게 2018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혼모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기타 아동보호기관이라든가 복지센터에서 계속 방문하면서 이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복지센터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아이와 시장을 간다. 지금 오지 마라.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8월 7일에 가서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고를 한 것도 본인이 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신고를 한다라는 이게 아니라 예. 이 복지센터에서 온다고 하니까 이 사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좀 신고를 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검찰의 구형량이 징역 25년입니다. 일단은 네. 이 친모의 죄를 굉장히 좀 무겁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10월 6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천지법 형사 13부에서 결심 공판 열리는 중에 네. 아동학대 살해 또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를 한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네.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요.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리터짜리 생수병이 있었대요. 네. 근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이 생수 뚜껑을 열려고 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지 못했고 3살짜리니까 이걸 힘주어서 열 수가 없었던 네. 거죠. 그래서 홀로 방치되면서 결국은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탈수 증세로 사망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피고인이 모를 리가 없으므로 사실상 고의적인 유기, 고의적인 방치, 그래서 살인의 어떤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본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고요. 특히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공소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 77시간 동안 집을 비울 당시 아이에게 뭔가 먹을 거를 제공한 게 있느냐라고 네. 물어봤는데 거기서 과자 한 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를 B양한테 줬다. 그리고 올해 6월서부터 딸을 방임하기 시작했는데 2달 동안 모두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래서 살인의 고의성이 더욱더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게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살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이렇게 열지도 못하는 이 생수병 놔두고 과자 몇 개 쥐어주고선 3일 동안 외출을 한다라는 것이 이 아이가 과연
탈수로라도 사실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짐작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친모 같은 경우에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요? 예, 일단 이 그 친모의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과거에도 하루 이틀 정도 딸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 왔을 때 멀쩡하게 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해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친모가 검사가 25년을 구형하니까 눈물을 흘렸고 최후 진술을 하라는 재판장 권유에도 입을 떼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정황들을 참작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고요. 뭐 지금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지 않은 것도 양형에 참작이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친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전에 많은 뭐 복지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사실은 좀 들여다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좀 보내라라는 권유를 받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거절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어린이집에 가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글쎄요. 지금 저는 이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참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등의 관리를 받지 못하게 혹은 받게끔 못했던 그런 기관들 도대체 자기 책무를 다했는지 또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이렇게 방치를 하고 아동을 갖다가 거듭해서 그러니까 26차례나 방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속에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이 방치된 상태로 아이들의 뭐 영양이 부실하게 나타난다거나 뭔가 흔적이 그렇죠. 나타나거나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하다거나 이런 걸 들키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것도 꺼리는 거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꺼리는 거예요.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런 그렇겠죠. 아동보호기관이라든가 이런 기타 단체들이. 그런데 그 집에서 코로나19가 걱정돼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뭐 보낼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변명같이 보입니다. 네. 본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읽히지 결코 적극적인 그런 피해 구제를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가까이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일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 A씨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다면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그 상황 자체를 사실은 지켜보기만 한 것도 뭐 납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종의 모종의 좀 법적은 아니더라도 좀 도덕적으로 본인의 모종의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아이에게 열지도 못하는 생수병과 뭐 과자 봉지들 놔두고 3일 동안 시간을 보낸 것에 나가서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의도된 살인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강아지도 3일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좀 어렵죠. 네. 근데 강아지는 스스로 그래도 먹을 걸 찾아다닐 수 있는 그 발달된 후각과 그리고 또 뭐 3살 정도, 36개월 정도라고 하면 자기를 뭐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성체로 자라나기 때문에 3일을 견딜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36개월 아동은 절대적으로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방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거듭 방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갔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상태에서 양형이라든가 혹은 뭐 그 이전에 사전에 이 아동보호기관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36개월, 뭐 한 38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걸 스스로 챙겨서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다면 3일 동안 사실은 쫄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보호자라면 뭐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방치해 둔 것은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살인에 대한 좀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에서 변명을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예.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이제 2019년생인데, 평소에도 저에게 와서 이제 이렇게 뚜껑을 돌려서 먹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 따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과자 봉지도 스스로 못 딸 수가 따거든요. 없죠. 네, 그만한 이게 힘이 없죠. 그렇죠. 못 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아이에게 이 정도로 놓고 갔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이가 그냥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지기관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뭐 수십 차례 사실은 좀 들여다봤다라고는 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좀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전혀 저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실 꼭 부모가 아이를 키워야만 아이가 제대로 자라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정서적인 학대도 굉장히 큰 상처를 그렇죠. 남겼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그 36개월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회화를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일단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말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동들을 갖다가 지금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26차례나 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집을 비워서 이틀 동안 들어오지 않는 게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정서적인 학대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 키우기 위한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사람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먼저 선제적 조치를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이 친모 같은 경우에 이 숨진 아이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 중이에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형의 참작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미 임신 중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25년 동안을 갖다가 뭐 그 25년이 다 나오진 않을 수 있다고 쳐도 감옥에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 네. 그러면서 양형에 대한 참작을 호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봐야 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감형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사례 관리를 받았다라고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사례 관리를 받아온 케이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례 관리를 받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일단 이 관할 센터가 2019년 4월에 이 가정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포함이 되니까 네. 당연히 가정 방문을 했겠죠. 네. 전화 상담도 했겠죠. 그렇게 71번 그리고 전화 상담만 19번 진행한 것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아동기관이 지난해 3월에 이 A 씨의 자녀 방임, 뭐 또 학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27차례나 가정 방문을 한 거예요. 가정 방문했다는 건 개입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도표가 나오고 있는데 A 씨가 출산을 한 이후부터 현실 부정을 하고 무기력증을 호소했어요. 네. 그때 미혼모 단체가 이 B양을 A 씨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A 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미혼모 단체 덕에 아이를 좀 진짜 그 아이가 갓난 아기였을 때 위험이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4월이 되면서 이제 사실상 독립된 기초수급 대상자가 된 거라서 관리를 했던 것이고, 이 19년 10월에 이미 도우미에게 이 도우미는 이제 아동 보호기관의 도우미를 말하는 거죠. 네. 아이를 맡겼어요.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게 됐습니다. 이때 이미 분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020년 3월에 집에서 B양이 보는 가운데 둘째를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정서적인 학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남자친구의 아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출산이 돼서 미혼모 단체는 이 A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이제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2020년 4월서부터 7월 사이에 98차례 면담과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7월 21일에 결국 사단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미혼모 단체에서 이 A씨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기도 했었고, 그때 조금 상황이 달라졌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들고요. 충분히 이 B양을 구해낼 수 있었던 지점들은 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됐는데, 기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녀에 대해서 분리를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좀 실패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설명되고 있을까요? 예, 원인은 A 씨가 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 좀 그 한 언론사의 취재를 좀 정리를 해서 짐작해 보자면, 이 A 씨 같은 경우는, 친모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경계성 지능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계성 지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략 IQ 한 70에서 한 80 그 사이. 네. 그래서 완전히 그 정신 지체나 혹은 지적 능력의 어떤 문제가 발현되지는 않는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는 게 늦거나 혹은 그 상황을 갖다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네. 이런 경계성 지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이, 특히나 여성으로서 경계성 지능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공이 겪게 되는 게,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이들이 특히 뭐 성적인 학대를 받거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도 남자친구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이 경계성 지능에 있는 분들의 성폭행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네. 성폭행 자체를 인정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걸 설명을 못 하거든요. 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이게 성폭행을 당했는지를 제대로 전문가가 붙어서 집요하게 이것을 모니터를 하지 않는 한 입증을 못 하는 거예요. 이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범행 사실을 입증시킬 수 있어야 뭐 그쵸. 가해자를 갖다 처벌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출산이 됐을 때 출산 자체를 인정을 잘 못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된다는 것도,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걸 마땅히 줘야 된다는 것도 그냥 설명을 하면 알지만 순간순간에 판단을 할 때 자기가 우선적으로 충동이 오는 것이 먼저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모성애가 모두가 없느냐, 그렇지 또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전문가를 붙여서 이 사람이 그러게요. 정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하게 개입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동보호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적극적인 어떤 판단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앞선 도표에서도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가 짚어봤지만, 이 지금 사망한 아이 B양 앞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그것 자체가 사실 이 기관에서는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했었고 분리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냈었던 것인데, 그렇죠. 이 당사자 엄마의 의지가 그걸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분리를 못 시킨다면 사실은 저는 그 기관들의 존재 이유도 사실 잘 그럼요. 모르겠고요. 네. 필요할 때 분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마련해야만 이게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뭐 조사만 하고 이렇게 면담만 하고 거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지금 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9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생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미 뭐 발견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의 투입과 인력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런데 사람을 갖다가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아동 보호에 관련돼 있는 대책들을 보면 기업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그런 돈들이나 기업 보호하는 데 내놓은 대책들은 앞다투어 내놓고 입법도 제대로 막 하면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은 진짜 우주 하나를 갖다가 발견해내고 이끌어내고 그 수많은 가능성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존재가 우리한테 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 하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거기에 얼마나 큰 돈을 쓸 것인가,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제대로 취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정인이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니까 대응체계 보완에 나선 겁니다. 이것도 늦은 거죠. 네. 2024년까지 가정방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고요. 보건소,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들을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를 둔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강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생아의 성장 환경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서 여기서 다양한 징후들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전국 29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시킬 그 필요가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2024년까지 한다는 것이고 2024년까지를 한다는 것도 실제로 충분한 전문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는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아동을 이렇게 방치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또 있었죠. 구미 친모 사건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요.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이 시작이 됐고 일부 결과가 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친언니로 밝혀진, 네. 생문치 알았더니 그쵸. 친언니로 밝혀진 김모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대법원에 서로 상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형이 이제 그대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친모, 성모 씨, 네. 이 친모 같은 경우는 지금 징역 8년이 1심에서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아직까지 재판에서 형이 이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성모 씨는 내가 친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언니, 결국에는 이제 엄마라고 알고 있었는데 언니로 밝혀진 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아동을 이렇게 방치해서 학대하는 경우 실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의 현황은 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일단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 자료를 받아갖고 발표를 했어요. 네. 2016년에서부터 20년 사이에 아동학대 사건 현황을 보니까 5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범죄가 총 66,935건이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운데 2204건만 제대로 수사가 됐고요. 네. 그래서 22,619명이 검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거율이 대략 한 26%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네요. 나머지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릅니다. 신고만 된 상태고요. 지금 경기 남부경찰청 같은 경우가 신고를 받은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15,302건인데 네. 이 경기 남부 쪽이 사실은 뭐 가장 인구들이 밀집해서 많이 살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보다도 경기도 인구가 훨씬 많고 특히 경기 남부가 지속적으로 신도시들이 들어서면서 특히 가임 기간에 있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 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가 그만큼 많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서울, 그리고 경기 북부, 부산, 이런 순서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1월서부터 8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만 17,379건이에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5년 동안에 대략 한 6만 건이었는데 지금 17,300건이 1월서부터 8월까지 나왔으니까 아동학대가 더 늘어난 거 아니냐. 그러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늘어났다기보다 이제 신고 건수하고 검거 수가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라고 인지하지 않고 그쵸. 처음에 신고 들어올 때도 신고 제대로 받지도 않고 이랬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받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뭐 애기 잘못하면 뭐 혼낼 수도 있는 거고, 좀 이렇게 밖에 뭐 세워놓을 수도 있는 거고, 집에 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식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신고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입건이 돼서 형사처벌까지 받는 그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동을 이제 방임하고 방치하는 것, 이게 학대의 일환으로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인식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선 첫 번째는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법 체계와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후진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요즘 선거 기간이고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자, 가족의 문제, 가족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후보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후보들은 돌아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회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단지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는 예전에 그 정말 원시 시대 때에도 아이를 함께 키웠어요. 원시 시대 때는 그냥 엄마가 뭐 애를 갖다 혼자서 다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언제부터 문명이 시작됐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특히 이제 약자, 뭐 여성이라든가 아이라든가 이런 약자들이 있는데 골절돼 있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골절돼 있는 흔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골절된 게 붙은 그런 상황들이 보인다면 그 상황은 문명이 시작된 걸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함께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다. 그쵸. 그러니까 문명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다. 그러니까 약자를 함께 돌보는 것이 문명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동물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고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모든 책임이 개인 혹은 그 가족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공동체의 책임을 면제를 시켜주거나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지게 되죠. 그러면 그 개인이 이렇게 경계성 지능이라든가 이럴 때 어떻게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개인이 특히나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의지를 느끼지 못할 때 어떻게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아이는 함께 키우는 것이고 네. 우리 사회가 함께 정말 미래의 자산처럼 잘 아이를 키워내야 된다는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에 맞게 모든 시스템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동보호기관도 함께 그 아이들에게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금으로 아이를 키워내는 것.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을 다 미래의 훌륭한 인격체들로 키워내는 것. 거기에 돈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 인식을 바꾼 다음에 출산율이 늘어나서 지금은 2.4에 가깝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런 사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또 이런 아동학대 사건 어떻게 좀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발생을 하면 뭐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미국이 사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진짜 개인의 실수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마치 그 사회의 룰처럼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총을 사야 돼.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죠. 여겨지는 사회인데 네. 아이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I am Sam 같은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게 언제 나왔냐면요. 벌써
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 요때 나왔던 영화예요. 거기 보면 이 경계성 지능에 있는 아버지가 그렇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놓고 법원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결국은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미 그런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을 방치했을 때는 학대와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한 부부가 마트에 들어가면서 아이를 차에다가 놨다가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바로 그냥 그 경찰로 끌려 들어갔던 그런 사례들을 보셨던 그렇죠. 경우가 있을 텐데, 아이가 잠깐이라도 방치돼 있으면 그건 무조건 학대로 봅니다. 심지어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살인과 유사한 그런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키우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분리해내고 또 방치된 아이들에 대해서 엄하게 그 책임을 묻는 그런 태도들은 지금 시급히 우리가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을 해야 될 그런 제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I am Sam이라는 이제 영화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들 같은 거, 뭐 미드라든지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막 너무 일에 이제 시달리고 그러면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기관으로 가게 되고 아니면 가까운 친척에게 가게 되면서 네. 그 아이를 막 되찾아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장면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그걸 두고 미국에서는 그래 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돌보지 못하면 잠시 분리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다가 다시 부모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뭐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우리나라는 꼭 부모가 키워야 된다. 네. 부모랑 아이를 어떻게 떨어뜨려 놓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가족의 일은 가족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정부로부터 뭔가 그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경계성 지능에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갖다 제대로 키울 수 없으니까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아이를 분리해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걸 갖고 세금을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단순히 처벌을 이게 강화를 한다고 해서 이런 사건들이 참 줄어들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을 좀 줄여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봄은 아이를 키우는 그런 행위도 돌봄이지만 치매 어르신들을 갖다가 돌보는 것도 돌봄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 육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지원하는 것도 돌봄이고, 서로가 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명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중심에 세우다 보면 문제의 해결책이 보입니다. 그래서 돌봄은 공동체가 하는 것이고요. 개개인이 내 돌봄을 나한테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는 누군가를 돌볼 수는 있는 건데 그 돌봄을 나를 돌보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돌보는 그런 행위라는 건데, 그거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들로 공동체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일단은 바뀌어 나가죠. 바뀌어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뭘 물을 수가 있냐면, 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돌봄을 마땅히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봄의 주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왜 그거 방임을 했습니까? 이런 책임을 따질 수가 있겠고, 네. 그 책임을 무겁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돌봄 노동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하는 그런 인식도 바꿔야 됩니다. 돌봄 노동은 우리의 공동체를 부활시키고 재생시키는 아주 정말 지극히 중요한 노동이에요. 그런데 할 일 없으면 애나 키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뭐 무슨 요양사들한테 그 박봉으로 일을 하라고 막 내몰고도 돈이 아깝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봄 노동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들도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체계들을 만들게 되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공적으로 돌보는 사회들이 안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인간다움 또 인간적 배려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친모 A씨에 대해서 11월에 이제 공판 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좀 어떤 게 될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쟁점. 그러니까 살해의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죠. 그렇죠. 계속 나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이거 이렇게 방치한다고 해서 아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죽을 거라는 그런 인식, 그 인식을 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살해를 인지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질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네.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지금 또 임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출산했던 아이, 이 아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만약에 뭐 또 주변에서 키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저런 아이의 엄마인데 지금 25년 동안이나 이 아이를 뭐 누구한테 맡겼더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일 텐데 못 보게 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 경계성 지능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친모 같은 경우에는 3일이나 아이를 혼자 집에 방치해 두고 외출을 하고 들어온 다음에 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거기에 이불을 덮어놓고 다시 또 남자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본인이 낳은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불을 덮어놓고 나갈 정도면 사실 본인 지금 임신하고 있는 아이나 두 번째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좀 애정을 갖고 있을지 그 첫 번째 숨진 아이와는 조금 어떤 다른 점이 과연 있을지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점들을 좀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A씨에 대한 행동에 대한 엄벌을 좀 내리고 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